그러면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여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좀 아주 궁금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오늘 발표나 토론하신 분 중에서 특별히 미진한 점이 있다, 좀 더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하실 분 계시나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 발표와 토론 시간에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네네. 김민희 의원님. 앉아서 해도 되죠? 일어서서 하세요. 일어서서. 그래 이제 시각적으로 나오시면. 여기 프랑스의 여국현 선생님께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네, 다 그 좋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나치에 협력한 언론인이나 작가들을 그러니까 가혹하다고 생각될 만큼 그 심판대에 떠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작가들의 그 이제 작품이나 그 외중에 소개되는 그런 게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심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작가의 기록 같은 게 완전히 사라졌는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 그 부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사실 이미 전후에 분명하게 그 부역자들과 그다음에 부역 작가들에 대한 나름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죠, 작품과 작가는 별개다라고 할 때 문학적 평가들에서 작품을 아주 예를 들면 그 작가의 작품은 다루지 않는다거나 문학적 전통의 역사에서 그런 이야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보지 못했고요. 다만 그런 작가들을 위대하다고 지금 우리처럼 상을 주어 기리거나 또는 교과서에서 그런 작가를 긍정적 의미로 평가하는 것은 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냥 짐작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그걸 이제 전공을 하면서 본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이제 아일랜드를 말하자면 아일랜드는 그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예를 들면 좀 약간적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영국에 대한 독립운동이 강해질 때 사실 조이스는 나중에는 보면 아일랜드 입장에 처음에 좀 반대하는 것, 반대가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는 좀 미온적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이츠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독립이 중요하니까 질문이 프랑스인지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프랑스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예이츠는 그때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점진적인 문해 부흥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아일랜드 정체성을 획득하는 걸 통해서 점진적 독립을 획득하자라는 입장이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뭐였냐면 그것은 지나치게 온건주의적 입장이다. 그래서 문학이 그런 기여를 하는 것이 자칫 아일랜드의 독립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비판이 있어서 예이츠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의 그 흐름을 막는 큰 바위돌이 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예이츠는 그런 자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일랜드가 완전한 독립을 형성하지 못한 자치가 된 뒤에도 지금까지 예이츠의 작품은 그 아일랜드 역사에 인정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작품들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비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뭐 프랑스도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다른 분들께서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이 또 아주 미진한가요? 세대라고 못해가지고 저도 숫자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번에 우리 임원영 선생님께서 언제 한번 이 행사에 오셔가지고 프랑스의 그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 10,000명 가까이 사형 선고를 했어요. 사형 선고. 그래서 오히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혹하게 엄격하게 재판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참 우리나라는 정말로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민족과 국가를 배신한 그 본인을 기리는 문학상에 인정된다는 것은 참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셈이죠. 예.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질문. 예, 네. 예, 정보부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안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문학을 공부하고 또 작품활동을 하지만 실제는 복과대학교에서 이제 저작권 특강 강사로 있다 보니까 이게 그 학문을 문학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라든가 다른 분야를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학생이라고 하다 보니까 칠일 문인과 문학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어떤 좀 제안이나 소견을 좀 드리고자 하면요. 근데 저는 제 이름을 이제 박병기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이명을 주셨는데 그분을 만나면은 항상 하시는 말이 있어요. 이수진 장군을 나는 제일 존경한다고 하고 나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한이 맺힌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영에 보면 통영 신사가 있는데 그게 지금 삼도수군 통제사 세병관이 있던 삼도수군 통제사가 있던 이제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통영 국민학교가 이제 일본이 그 이수진의 어떤 기운을 없애려고 거기다 국민학교를 했는데 박병기 선생님이 그 국민학교를 다니시면서 평생의 그 수모와 수치와 한을 다 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주여고 다닐 때는 아예 학교를 다 멀리 이게 있는 학교를 다니셨고 그게 이제 평생에 한이 맺히다 보니까 그게 토지로서 이렇게 25년 동안 토지로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근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아주 명확하게 나는데 사실 저 친일 문인과 문학을 제가 이제 저작권을 이제 연구하면서 그 친일 문인과 문학의 어떤 역사나 뿌리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연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주로 이제 이순신 장군처럼 그 이사부 장군을 한 15년 동안 지금 연구하다 보니까 그 외라고 하는 그 일본의 어떤 옛날 이름하고 일본이라는 이름의 어떤 그 인물과 한반도 내에서의 어떤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든가 이제 그 친일파라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인물들의 어떤 형성 과정이나 가계라든가 그 이동 경로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뿌리가 오래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가 지금 굉장히 이제 일그러진 역사가 된 이제 게 많았는데 저는 이제 박병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일 어떤 문인과 문학은 결국은 그 생성되는 과정이 그 사람의 어떤 사상성과 그 사람의 철학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게 그런 역사관과 철학이 없는 작가나 그 사람이 만드는 지향하는 문학은 결국은 어떤 이익과 어떤 변절 이런 부분에서 이제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타협하고 그쪽에 동화되고 그쪽의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살아있는 이제 문단의 선후배도 몇 분 계시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친일 문인과 문학을 꼭 김동인이나 조선일보만 타겟으로 이렇게 삼는 것보다는 좀 한반도 만주의 신사가 1141개가 공식적으로 있는데 1141개를 제가 다 분석해봤거든요. 근데 그 신사가 있는 지역이 다 맞춤형 신사거든요. 그 맞춤형 신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울릉도의 울도 신사라든가 하얼빈의 하얼빈 신사, 하다못해 용산의 가등청정이 제시되고 있는 용산 신사 이런 신사들 보면은 그 신사를 만들 때 항상 거기에 그 방명록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 들어올 때 이렇게 서명하듯이 그 복납대하고 세심석에다가 손을 씻고 그 복납대에다가 자기가 이제 충성을 맹세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도하는 사람들이 다 문인이라는 거죠. 그 지역마다 문인들이 그 선도에서 그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은 그걸 이제 민속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거에 바탕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접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조선사 35권 이게 보면 나타나지만 그냥 우리가
재정립을 해서 만드는 역사가 아니라 다 일본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만드는 역사를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그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최근에 박근혜 정권 때는 그 국사편찬위원들이 거의 그 지역마다 그런 어떤 거점 역할을 하는 걸 제가 많이 이제 논문이라든가 그 사람의 학술 그 내용을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이제 느껴봤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 친일 문인과 문학 이 관점을 꼭 김동인과 조선일보가 아닌 한반도 만주를 포함한 그 신사가 지금 그대로 다 있거든요. 단죄된 신사는 광주 신사 한 군데밖에 없을 정도로 신사가 가면 그대로 다 있고, 거기 가이즈가 소나무가 다 있고, 거기에 제신이 다 우리 그 조상들을 땅에 묻어놓고 이제 그 제신들이 그대로 이제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게 어떻게 보면 이게 친일화가 되고, 이게 친일 우리 어떤 영토 자체가 일본의 어떤 영향을 끼치면, 일본은 옛날처럼 무식한 방식으로 이렇게 무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관점과 그리고 정신적 관점에서 이제 복속하려는 욕구가 이제 일본 국부 쪽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계기로 저 친일 문인과 문학을 꼭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포괄적인 내용은 각 지역의 신사가 다 있거든요. 아까도 뭐 부요 신사 말씀하셨지만, 부요 신사는 신사가 아니라 신궁입니다. 남산의 조선 신궁과 같이 우리 양대 신궁이 돼갖고, 거기는 그 거대한 성전을 만들려고 하다가 해방이 이제 되기 때문에 중단이 된 상태에서 창립을 안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아마 1950년 정도까지 우리가 해방이 안 됐더라면 용인 모연에, 지금 외국어대학교 있는 용인 모연에 일본 천황궁을 글로 옮겨갖고 일본은 조조 총독부의 어떤 그 남산 신궁과 맞물려서 자기들의 어떤 이 한반도를 자기들 영구의 식민지로서 만드는 게, 아까 말한 그 내선일체 일선 동조로에 근간을 둔 이제 그 치밀한 전략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저 친일 문인과 문학에 대한 관점을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넓혀서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을 좀 다시 좀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친일 문인을 기리는 문학산 페이지를 넘어서 좀 더 공간적으로도 확대하고 주제 면에서도 확대해서 친일 청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운동이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최강민 선생님 뭐 없으신가? 사회 보시냐고 미처 말씀을 못하셨어요. 저는 노은희 소설가한테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대한문학상 관련해서 만약 이제 동인문학상을 좀 뛰어넘으려고 그런다면 뭐 한마디로 사회적 영향력 있는, 예를 들면 동아일보 아니면 이제 중앙일보 거기서 상금을 엇비슷하게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동인문학상을 이제 극복할 수 있을 건지, 지금 아까 대한문학상으로 소개한 것들은 아무래도 매체 영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선일보의 동인문학상을 극복하는데 좀 어렵다는 논조를 느껴졌는데, 비슷한 언론 매체가 만약 그런 문학상을 제정해서 꾸준히 운영한다면 동인문학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한문학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소설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아까 교수님 회사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동인문학상이 이 작가들 사이에서도 일제를 기리는 것이라는 걸 모두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되게 사실은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심적 부담을 가지고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문학상이 신문사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이 동인문학상을 뛰어넘어서 또 작가들이 반겨받을 수 있는 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 노은희 작가 말씀하신 아까 18쪽의 자료집에 저의 의견입니다. 예, 그 대안으로 나열해 주신 문학상이 있어요. 동주 문학상, 그다음에 영랑 문학상. 그래서 영랑은 분명히 그런 강공국가 탄생에 좋게 말하면 혁혁한 공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려서는 안 되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걸 우리가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영락문학상을 우리가 기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벽의 처형장 이런 시를 보면 아주 끔찍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6,401장 상화문학제, 그 다음에 시문문학상, 만해축제 다 이름이 정말로 독립운동을 하신 훌륭한 분들인데 이 문학상을 운영하는 주체들을 보면 일일이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동의할 수가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안 이전에 문의를 기리는 문학상이 있으니 그 폐지를 하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지금 우리가 모색하는 것보다는 제 의견은 폐지를 우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는 시 쓰는 이철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여기 한국 작가회에는 가입돼 있지만 민족문화연구회는 이제 가입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한 달 됐나?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는 날인데요. 이민진 작가가 쓴 빠친거에 보면은 우리 역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서 첫 문장이 서두에 이렇게 빠친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1917년, 18년도 때 미당문학상을 반대하고 폐지하자고 했을 때에도 그때는 자유실천위원회가 텔레그램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100명, 150명 정도가. 근데 그때도 폐지를 주장하지 말자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폐지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분란이 일어나서 제가 우리 민족문학연구회에 굉장히 늦게 가입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과격하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서 저는 우리 작가들이 그때에도 미당문학상을 반대를 끝까지 해가지고 관철을 시켜서 지금 거의 폐지가 됐듯이 김동인 이 문학상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계속 들불처럼 퍼지면은 반드시 폐지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미당문학상을 굉장히 강하게 폐지를 주장했던 이유들은 뭐였냐면 이 문단의 어떤 주류가 미당문학상이나 독립문학상이나 이런 친일자들이 받아서 주류인 양 보수 신문에 또는 학교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상황에도 작가회의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어요. 작가회의 내에 그 상을 받은 사람이 반 이상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빨리 천명하라 라고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질 않고 굉장히 힘든 싸움이었었어요. 그때도 이제 우리 맹문제 위원장님께서 선대에 나서서 하셨었는데 많이 힘들었었죠. 저는 이제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노은희 작가님께서 이 발문을 제가 이렇게 글을 봤더니 굉장히 주류가 아직도 굉장히 꽉 뭉켜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힘들지 않겠는가. 소설가도 그렇고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그런 시인들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운털이 바뀌고 또 이런 우리 민족문학회 같은 이런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과격하다라는 반응을 받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반드시 우리 민족문학회가 이걸 강력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세미나도 열고 한다면 노 작가님이 염려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지고 지금 정권이 좀 굉장히 보수적인 정권이라서 좀 더 힘들겠지만 지금도 밖에는 데모하고 있고 우리 이웃 시인들은 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다 보면 프랑스의 두골이 예술가들 다 처단했듯이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그런 사람들이
그 승승장구하지 않게 그러한 세상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이철경 시인의 여러 가지 감에 섞인 말씀인데, 그래서 뭐 이철경 시인께서 과거에 한국작가의 자유실천위원회 소속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민족문화연구에 뒤늦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닌데 조금 더 해명이 약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일 문인을 기리는 문학상이 한국 작가에서 시작되었는데 거기 또 나름대로 또 공격을 받는 사람도 문단에도 한국 작가의 대부분의 선배님들이고 이래서 이게 좋은 취지로 발전한 취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인간적인 싸움이 막 엮이니까 실제 우리가 친일 문인을 기리는 문학상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인간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적인 이렇게 얽히고 설키니까 어려워지는구나. 그래서 한국 작가와는 별개로 우리가 큰 틀에서 별개로 나와서 민족문제연구소 산하기구로 우리 민족문화연구회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 사회를 통과한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산하기구로 민족문화연구회가 설립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철경 같은 시인은 아주 열성 우리 회원인데 이제 그런 혹시 외부에 오해가 있을까봐 조금 기다려 달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해서 이제 때가 돼서 오신 거니까 절대로 우리가 공격하고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앞서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그 문학상 대안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 연장선에서 그 자료집 14쪽에 박수민 선생님 이 토론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연장선에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김동인과 대응되는 그 방법을 했던 작가들을 언급하셨어요. 네, 현진견의 경우는 일제와 타협을 거부한 대가 인정되고 황순원도 인정되는데 이효석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효석이라는 작가는 그 조선 총독부 경무국에 출판과에 근무를 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 검열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 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할 때 검열관이 돼가지고 검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카푸의 명언이었던 이기갑인가 그걸 골목에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탄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사임을 했죠. 사임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상당히 이런 도시 자본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갖고 소설을 쓰다가 작품 세계가 바뀐 거예요. 이제 자연 풍경 쪽으로. 그래서 메밀꽃 필물 없던 소설이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대응하는 분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최만식은 이게 40년대 이후에 이 학도병 징병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해가지고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 있는 분입니다. 친일 문인이에요. 최만식은. 그래서 최만식은 넣으면 안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최만식 문학관에 가도 친일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고 흔히 최만식에 대해서 이 민족의 제인을 그 자신의 어떤 반성하는 차원에서 썼다고 하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민족의 제인이 자기 친일에 대해서 반성한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변명만 했죠. 전혀 반성한 게 없어요. 자기가 왜 친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해방 이후에 이러한 표제를 걸고 썼다는 점은 참 놀랍지만 본질적으로는 크게 한계가 있는 분이어서 동인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던 분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게 아닌가 저의 의견입니다. 최강민 선생님 더 전공자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 기회에 좀 더 우리가 그 본질적인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다라는 문제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완성을 했다. 네네, 이효석이나 차관식은 완성을 했거든요. 그걸 담고 싶었는데 이제 제 마음에 그런데 이게 나타나는 문장으로는 그러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또 다른 질문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한두 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김은기 씨. 네. 저희들이 폐지 운동을 하면서 대안을 좀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들은 이야기는 우리 권인상 시인이 말씀하셨듯이 동인문학상의 이름을 바꾸라, 조선일보 문학상이나 이런 것도 되겠고, 혹은 심사위원들에게 개인적 연구가 있는 문인들이 심사위원으로 나서지 말아달라 이렇게 권유하는 것도 어떻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도 조금 논의가 됐을 거요. 그다음에 뭐 수상자에게 수상을 포기하는 그런 문학적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권유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이런 정도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오늘 발표자나 토론자께서 그런 대안이 좀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 통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 대안에 대해서. 대안이라기보다는 제가 마이크 쓰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토론회가 끝나면 마지막에 제안처럼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2회 때 이 친일청사 플로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되게 혼났습니다. 왜냐 혼나다기보다는 이러다 그랬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 동인문학상이 상징적으로 이것의 폐지 운동은 여전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을 갖습니다.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요. 아마 거기서 조선일보 문학상으로 바꾸거나 하는 것은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역사성이니까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거 그대로 하고, 저는 어떤 상을 제정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것도 동의하는데,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이 운동에 동의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넓히는 차원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와 같은 문인들이, 친구들이, 동료 선후배들이 이 상을 받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받았지만 지금 와서 이쪽에 다른 분도 계실 거란 말이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을 주면 또 받으실 분도 계시는 거죠. 근데 이분들을 전부 동인문학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배척을 할 때, 이제 이럴 때 생기는 문제도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름난, 적어도 이름으로 나 있는 시인인데 자기 최근 책에서는 미담문학상을 지었다는 말이죠. 간접적인 걸 떠나서 직접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까지도 미담문학상을 받았다, 또 동인문학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비판의 대상으로만 놓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운동의 당위성과는 별개로 우리 운동의 폭을 굉장히 좁힐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범위를 좀 넓히는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왜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모두가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분위기를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동료 선후배 문인들을 좀 많이 이렇게 우리 자리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또 우리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했고,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또 다른 청상을 받았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수상 경력을 보니까 동인상을 또 미담상을 받았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같이 안 하게 되면 그분과 저는 사실 좀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고민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건 앞으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좀 드리는 입장이긴 합니다. 예. 또 다른 분이 나름대로 대안을 내. 그 동아일보에서 박경리 문학상을 해외 작가들을, 대부분은 해외 작가를 대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노벨상 같은 개념으로 해외에 좋은 작가를 국내에 소개도 하고 그런 업적을 기리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좋은 작품을 해외에 좀 많이 알리는 홍보 차원의 일들이 병행된다면 이것을 뛰어넘고 또 우리의 문학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상의 제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실질적인 권위를 갖게 되고, 사실은 또 이 상이 그래도 작가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들이 또 좋은 심사위원들의 수상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권위 있는 측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들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분이 그러면 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밑에 관리하시는 분도 올라오고 거기서 빨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일 문인을 기리는 이 상, 또 친일 문인들, 우리 모임은 정확하게 그 친일 문인 기념 문학상을 없애자. 그래서 우리 미래를 좀 모색해보자, 뭐 그런 취지 아닙니까? 또 친일 문학 했던 사람들, 또 친일 작품, 또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 문인들의 작품 발굴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취지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215명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단톡방에는 카카오톡방에는 150명이 있고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그분들 그 코로나 때 힘들다고 좀 나가 있겠다 해서 나갔는데 전체 인원은 215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예국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인간관계가 좀 불편할 때가 있다고 생각은 제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뭐 실명을 밝혀서 미안합니다만은 공강규 시인은 뭐 여러 문학제에 초대를 받고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오신 분인데요. 통영문학제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통영문학제고 그 유치한이죠. 그 사람을 기리는 문학제에서 초대를 받았는데 공식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친일 문인을 기리는 그 문학제에 가서 강의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취지였거든요. 공강규 시인 말고도 몇 분이 더 있습니다. 뭐 맹교수, 맹시인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 문제는 분명히 개개인별로 조금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사전에 그걸 스스로가 어떤 좀 이렇게 파악해보고, 우리가 한쪽에서는 친일 기념 문학상 없애자 하고 친일 문학상을 탄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울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그런데 가면 그 상을 탔다 하고 막 소개를 해요. 미당문학상 수상자다 해서 박수치고 이런 걸 봤거든요. 저 역시 뭐 잡지에 가니까 그 상을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그 서정주가 쓴 저 중간에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친일상, 우리가 독립문학상 말고도 미당문학상 또 팔봉 비평문학상을
사실상 우리가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상 세 개가 중앙 언론에서 하니까 자꾸 파이가 커져요. 권위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 3대 문학상만 없애면은 우리 할 일도 좀 어느 정도 절반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은 우리 회장님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고 그 상 탄 사람들을 그 박수부대로 간다든지 뭐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친일 분위기를 기리는 문학상 폐지를 위해서 우리 여욱현 발표자께서 좀 우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이면 좀 더 넓혀서 모이면 좋지 않겠는가. 뭐 그건 저쪽으로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 회장님들이 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뭐 김영 선생님 뭐? 예, 기념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아니. 작년에 친일문학상 폐지를 위한 대안으로 저희 그 시민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인정문학상을 제정을 했었지요. 근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정문학상.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여욱현 발표자님 그런 뜻을 우리가 더 넓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족문학연구회가 이제 문인들만 되어 있는데 가끔씩 문인이 아닌 분들도 이 우리 연구회 활동에 호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고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더 내부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이 운동이 더 널리 확산되는 것이 우리 취지니까요. 그것과 또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친일문인 기리는 문학상만 폐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민족문학연구회는 민족문학도 연구하고 또 통일문학도 연구하고 재동포문학도 연구하는 게 회칙이 들어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폐지하는 것에 지금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나머지는 거의 지금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편인데 사실 나머지 영역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 처음에 임원영 선생님이 이제 격려사 해주시면서 제2기로 넘어가야 된다. 해방 이후에 친일 문인을 옹호한 작가들을 지금 현역 살아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비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참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우리 싸움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해방 전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인이든 뭐 미당이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살아있는 작가를 또 대상으로 해서 이 비판을 하는 세미나를 한다면 이 싸움판이 더 커지죠. 그죠? 그래서 참 필요한데 좀 지혜롭게 해야 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작년에 이제 뉴스페이퍼와 거기에 시민들이 뭐 공모도 하고 해서 동인문학상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들이 그럼 십시일반해서 인동문학상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래서 저도 좋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국회관에 가서 위회관에 가서 우리 권희상 선배님도 같이 그 사무국장님도 같이 가셔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나름대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이게 이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권위라는 단어가 이 사람 수가 많다고 권위가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이게. 그래서 올해는 그게 지금 집약이 잘 안 돼서 좀 휴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권위에 대한 대안의 권위는 이 민족문학연구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연한 시민 대중을 해서는 집중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고 이 운동의 어떤 이 방향의 강도라고 할까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되고 뉴스페이퍼나 시민들이 우리를 후원 내지 응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 동인문학상은 아까 임원영 선생님께서는 뭐 폐지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없어질 것이라고 아까 우리 이철경 시인도 반드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계속 세미나 통해서 또 우리가 폐지 실천 운동을 통해서 나가면 시기의 문제지 동인문학상이 반드시 없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4쪽에 불과한데 21쪽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뭐 제가 의견을 드릴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동인이 쓴 그 붉은 산을 놓고 마지막 순간에 이 인물에 대해서 고국과 동포가 생각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붉은 산은 아까 한영원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만보산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쓴 작품입니다. 아주 의도가 불순한 작품이죠. 그래서 이 토지 조사 사업 이후에 우리 민족이 만주로 약 100만 명 정도 이주합니다. 거기에 수로 사업을 놓고 중국인과 조선인이 부딪히는데 일본들이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인하고 싸움을 붙이잖아요. 결국 이 의도는 둘 다 중국이나 조선이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한중 연대감을 끊으려고 하는 의도죠. 한국과 중국이 싸우게 해서. 바로 여기에서 사기라는 인물이 애국가를 부르고 이런 것은 중국인들을 혐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에 서로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국내에서도 서울, 평양, 인천에서도 조선인들이 중기근들을 구타하고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 김동인의 이 붉은 산은 또 다른 친일을 하기 위한 아주 주도면밀한 작품이었죠. 그래서 이 작품이 민족을 생각한다거나 애국가를 불렀다서 애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주도면밀하게 친일 행위를 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의 사견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발표 토론 함께 하신 분들의 질문 그런 시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고하셨으니까 다 함께 큰 박수 한번 치고 마치겠습니다.